네, 뉴욕에서는 이 바캉스 장세 이렇게 표현 나옵니다. 과연 현지의 분위기는 또 어떤지, 이 서울만큼이나 좀 더운지 한 번 더 들어보죠. 글로벌 마켓 나우 가봅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이제 휴가철에 막 빠집니다. 미국은 뭐 8월 15일이 광복절로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8월 초에 휴가 갈 사람은 다 갔다가 지금 복귀하고 뭐 서로 이제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또 그동안의 공백에 대해서 받고 좀 이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오늘 밤에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또 한번 숨고르기를 나타냈다라고 하네요.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합니다. 애플 효과라는 것은 또 뜬금없이 무엇이냐 하면요. 9월 10일로 현재 예정입니다. 신제품 출시설이 월가에 전해진 애플. 벤치마크에 속해 있는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그나마 낙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지만 미증시 전반적으로는 조정을 받았다는 설명이고요. 아이폰 5의 후속 버전 5S에다가 저 5C는 저가 버전인데요. 뭐 C는 뭐 칩은 아니겠고요. 그럼 뭐 누가 사겠어요? 뭐 커먼 정도의 약자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사실 9월 연준 양적 완화 축소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표가 미국 시간으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항상 양적 완화 축소하면 고용지표에 우리가 목을 맸었는데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좀 내성이 생겨서 이렇다 치고요. 미국 경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추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설사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더라도 하반기 증시가 얼만큼 여기에 경쟁력을 갖추고 내성을 갖출 수 있느냐, 방향성을 점칠 수 있다는 이런 가정에 따라서 소매 판매 보고 나서 사든 팔든 하자, 이렇게 손고르기가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미증시 거래량은 49억 주 나와서요, 일평균 65억 주 대비해서 한 20% 좀 넘게 미진한 거래량 부진이 나타났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현지 전문가 시황 두 편 준비됐습니다. IG 파이낸셜 그룹의 애널리스트, 여름 증시 후반에 들어서 시장이 방황을 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견해로 11월까지는 연준이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또 그럴수록 이런 혼란이 그럼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느냐. 증시의 모멘텀 부재는 더 연장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쪽의 의견은요. 일단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긴 나온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해지 포지션이 증가하는 상황, 뭐 예를 들면 하방으로 보고 있는 뭐 풋이 증가한다든지 뭐 공매도 증가, 뭐 이런 게 이제 해지 포지션이죠. 그래서 중기 관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경기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지 폴스트 전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다음에 오늘 마감 브리핑 제목 중에서 좀 이례적인 것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혹은 아시아 증시 마감 브리핑에 보면은 뭐 미국 경제 지표가 어땠기 때문에 혹은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 절벽 때문에 이렇게 아시아에서 서양에 핑계를 대는 거는 흔하지만은 월가에서 이렇게 일본 GDP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례적이죠.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온 동병상련이라는 거는 뭐 어떤 뜻인지 대충 짐작이 가실 텐데요. 미국과 일본은 무기한 양적 완화를 현재 진행 중이고 미국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근데 진짜 연준이 한 3조 달러 공식적으로만 이렇고요. 그동안 뭐 윤전기에서 찍어낸 달러가 뭐 얼마인지 솔직히 계산이나 정확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로 돈을 풀었는데 GDP나 인플레가 도저히 올라가지를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일본 GDP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친 결과를 보고 미국이 GDP하고 인플레가 오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 심정을 잘 안다, 이런 동질감, 일종의 뭐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면 또 너무 거창하겠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2분기 GDP 그냥 어저께 헤드라인 넘버만 보고 넘어갔는데 미국에서 저렇다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사에서 우려하는 일본 GDP 2분기 결과는 어땠는지 보시죠. 일본 재무성 측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일단 헤드라인 넘버만 봤을 때는 2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해서 QOQ로는 0.6% 플러스 나왔고요. 또 보통 GDP는 그냥 연율이 가장 정확한 바로미터, 대중적인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연율로 YOY로 보니까 2.6% 나왔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상치 3.6에 비해서 1%나 모자랐고요. 1분기 4.1%에 비해서는 역시 한 절반보다 조금 좋은 정도의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목별로 보시면요, 이 노란색이 민관으로 나눠지는데요. 민간 수요가 1%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제
정부 지출, 정부 수요가 4.2% 늘어나서 요거 두 개를 평균하니까 2.6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정부 주도하에 이런 GDP 성장률이었다는 거고요. 요즘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길거리 곳곳에 보면은 이 공사 중, 설비 중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등, 밑에 보도블럭, 도로 포장, 지하철역 이런 거 다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게 다 흔히 말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통한 고용 창출이고 경기 부양인데요. 이게 결국은 다 돈이 드는 건데 이 돈이 세금에서 오지 않으면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정부가 이끌고 가고 있는 현상이 2분기에 나타났고 민간은 그냥 흥하는 반응 1%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좋았던 거는 보니까는 이제 일본도 여름이 좀 일찍 찾아와서 행락철, 휴가철 이런 게 이제 쭉 넓게 분포가 됐는데요. 2분기 4월, 6월 동안 개인 소비가 3.1%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계 소비도 3.1% 늘었고 대신에 지금 보시는 부동산 경기는 계절적 위축이라고 해도 좋죠. 여름이 이사철 비수기니까요. 하지만 또 이거를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1%, 0.4% 축소된 게 어차피 이사는 지어져 있는 집에 따른 수요하고 공급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민간 GDP 위축하고 여기 연결된 것이 아닌가. 소비는 왜냐면 평균을 다 넘어섰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항상 꿈보다 해몽이라고 주로 해몽을 잘하는 것은 월가와 글로벌 금융사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두 개 기관의 하우스뷰를 정리했습니다. 보시죠. 앞서 보신 대로 일본 경제는 지난 4분기부터 대대적인 양적 완화 발표하면서 시동이 좀 걸리는가 싶었는데 그냥 몸만 부르르 떨다가 이제 말았었어요. 4분기에. 그래서 이거를 J커브 효과다. 일단 초기에는 저 J자처럼 약간 눌림목이 생겼다가 나이키 상표처럼 곧 있으면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보니까 올 1분기에 진짜 치고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또 2분기에는 내려앉은. 그래서 이게 N자가 되면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W자가 되면서 그냥 박스권에 갇혀서 위아래로 등락만 거듭할 것이냐 이런 지금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 측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소비세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고요. 일본 경제는 우리한테 물어봐라. 노무라 증권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리포트를 냈는데요. 근데 이때가 97년도에 하시모토 총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우리 일본은 너무 부채가 많다. 재정개혁을 실시한다. 그러면서 당시 소비세를 올렸었는데 보시다시피 투명 그래프로 된 세입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소비세 인상했는데. 그러면서 재정적자는 이만큼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너무 부작용이 크다 해서 이때 잠깐 공백기를 두고 있다가 근데 이때 고이즈미가 다시 집권하면서 거 봐라. 이렇게 너무 티나게 하니까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좀 힘 조절을 잘하면서 슬그머니 좀 소비세 올리고 재정개혁을 해볼 테니까 잘 봐라 했는데 역시 그때 소비세 올리자마자 또 세입이 줄어들었고 재정 적자는 이때만큼의 폭은 아니어도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이동안에는 그냥 손을 놓고 있었고요. 이때는 이제 금융위기 왔을 때 요 시기였고 이때는 또 일본 지진 났을 때니까 이럴 때 돈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좀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요 표 하나만 봐도 부작용이 걱정된다. 이런 거죠. 일본 얘기 나온 김에 오랜만에 달러 대비 엔화 환율 한번 보실까요? 100엔대를 왔다 갔다 한 게 불과 몇 달 전 같은데 이제는 95엔대, 95엔대 한 중반에서 96엔 7엔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96엔 81전 기록 중입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일본 정부의 주장은 자기들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것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것이지 결코 엔저를 노리고 불로소득을 취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지금 보시는 니케이 지수랑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의 동조화를 보시면 누가 봐도 이제 뻔한 상황이죠. 사실 요때였죠. 5월 한때 버냉키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하자마자 니케이가 급락했고 그러면은 결국 달러가 강세로 그때 갔으면 엔화가 약세로 오면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을 상승을 해야지 맞는데 안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당시에는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라고 해서 엔화는 강세가 더 세게 나타났었죠.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 이 이분법적인 논리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펀더멘탈 강화를 기반으로 달러가 강세로 갈 것이고 그러면 엔화 가치는 내려갈 수 있다는 이런 스위칭 전략은 뭔가 좀 재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엔화는 더 강세로 가버리니까요. 이런
여기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어렵죠. 한두 가지 이론만 가지고는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다음에 또 중국 관련 단신 중에서 요거를 좀 캐치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 출발을 잘 하더라도 10시 반에 중국 개장하고 중국 경제지표 이상하게 나오면 바로 또 상황이 뒤집히는 이런 현상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따르면은 중국의 관영 자산관리회사 신다가 다음 달 9월에 홍콩에다가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IPO를 신청했다네요. 이번 규모는 25억에서 30억 달러 규모. 그래서 중국 내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금융기관이라는 설명입니다. 배드뱅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카드채 사태 때도 그랬고 뭐 IMF 때도 그랬는데 어쨌든 지난 6월 일시적인 현금 부족 사태를 경험했던 중국 내에서 야, 이 유동성 경색이 진짜 심각한 상태인가 보다. 배드뱅크까지 저렇게 해서 정부가 이제 대충 조정을 할 수준이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또 반대로 이제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악성 채권 처리를 통한 유동성 질적 강화에 나서는 것이 결국 소극적 경기 부양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호재일 수도 있고요. 저는 근데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IPO에 참여할 금융사로는 UBS, 스탠다드 차타드, 칼라일 그룹 등의 의사를 밝혔다네요. 그래서 오늘 중국 증시에서 반응 좀 한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이번 주 월요일 날 첫날 마감 지수 보실까요? 56선까지는 아직도 못 갔지만 그래도 금요일 날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5.61 참 뭐 애매한 수준인데요. 56선이 코스피 1900포인트라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은 1900포인트를 목표로 한국 주식의 비중을 확대할 시기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뭐 어제 순매도보다는 조금 줄을 가능성은 있고요. 대신에 또 우리나라 개인하고 기관이 인위적으로 지수를 올린다면 외국인은 또 이거를 매도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55.61이면 딱 1880 정도가 맞는 거고요. 여기서 오르면 외국인 팔고 뭐 내리면 좀 사고 뭐 이렇게 좀 또 지루한 늘어지는 장세가 오늘도 예상이 되고요. 외국인들은 중립보다는 약간 밑으로 일단은 현재 지수대에서 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